기독교 철학 제7강. 오늘은 그리스 철학의 최고봉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그들의 유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기로 합니다. 그리스 철학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더불어 절정에 달했습니다. 스토아주의와 에피쿠로스주의도 중요한 사상에 포함됩니다. 중세 이전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전통인 플로티누스의 신플라톤주의도 이번 설교 끝부분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신플라톤주의는 서양 철학의 다음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다양한 그리스 철학의 유파들을 놀랍게 종합해 냈습니다. 첫 번째, 플라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20세기 영국의 철학자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는 플라톤이 철학사에서 차지하는 영원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유럽 철학 전통에 대한 가장 안전한 일반적 묘사는 그것이 플라톤에 대한 일련의 각주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플라톤은 철학사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상은 교부들을 통해 기독교 전통에도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상의 주요 핵심을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플라톤은 주전 5세기 아테네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귀족적 성장 과정을 통해 폭넓은 교육을 받고 그리스 철학 전통에 친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삶이 형성되는 시기에 헤라클레이토스 철학을 신봉하는 크라툴로스를 접했고 아마 그에게서 늘 변화하는 흐름 속에 있는 감각지각의 세계를 신뢰하지 말 것을 배웠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플라톤 철학의 핵심 강조점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의 관계입니다. 그는 20세에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이 쓴 대화편 대부분의 주인공이자 영웅입니다. 소피스트의 상대주의를 향한 소크라테스의 염려와 그를 불의하고도 때이른 죽음으로 몰고 간 날조된 정죄는 플라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하여 긴박한 기초적 질문들이 플라톤의 철학을 몰아갔습니다. 건강한 사회적, 정치적, 개인적 삶이 모두 걸려 있었습니다. 플라톤은 보편적 기준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강조를 확고히 붙잡고 이를 윤리를 넘어 실제 존재론입니다. 실제와 지식, 인식론입니다. 전반에 관한 이론으로 확장했습니다. 플라톤은 아테네의 아카데미아라는 학교를 설립했는데 아카데미아는 아리스토텔레스를 포함해 자랑할 만한 중요한 졸업생들을 배출했습니다. 플라톤의 철학은 대화편 형식을 통해 전해옵니다. 비록 이 대화편에서 플라톤이 자기 목소리를 내진 않지만 그의 철학의 중심 윤곽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존재론, 실제에 관한 이론입니다. 인식론, 지식에 관한 이론입니다. 인간론, 인간성에 관한 이론입니다. 이것들을 포함해 철학 전반을 개발한 최초의 철학자입니다. 플라톤 철학에서 가장 특징적이고 중요한 개념은 이데아 혹은 형상에 관한 이론입니다. 이 원리는 그의 철학 전체에 깔려 스며들어 있습니다. 플라톤은 세상을 존재론적 혹은 우주론적 이원론으로 이해합니다. 즉 세상은 두 세계, 즉 이성에 의해 파악될 수 있는 불가시적이고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와 감각지각으로 알 수 있는 가시적이고 시간 속에 있는 세계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플라톤은 헤라클레이토스에게서 감각지각에 대한 불신을 이어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각하는 개별자는 항상 흐름과 변화의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지각은
불변하는 이데아를 파악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만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식은 개별 사물을 넘어 보편적 본질로 움직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수없이 많지만 인간됨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개별 사람을 넘어서 인간 본성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인간이 인간되게 하는 이 모든 이가 소유하는 인간됨의 보편적 본질은 무엇인가요? 다양한 외관들을 판단할 변치 않는 영원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불변하는 본질은 이 세상을 초월해 있으며 이성에 의해서만 포착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 보편적 본질을 이데아 또는 형상이라 불렀습니다. 보통은 세상을 이해하려 할 때 마음속에 형성되는 개념적 추상을 이데아라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플라톤이 의도한 것과 다릅니다. 형상이나 이데아는 이 세상과 우리의 정신을 넘어 또 다른 영역에 있는 객관적 실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상 또는 이데아는 선의, 아름다움의, 흰색의, 정의의, 나무의, 기타 등등의 완벽한 모형으로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개별 사물들의 원형을 제공합니다. 바른 행동을 위해서는 정의의 이상적 형식을 모방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름다움의 초월적 형식의 구체적 표현이나 사례라는 의미입니다. 단지 감각을 통해서 경험세계의 현재 외적 모양을 파악한 지식은 속견일 뿐입니다. 속견은 오피니언이고 세속의 의견 또는 생각을 말합니다. 속견은 이성을 통해서 이상적 세계의 영원한 형식을 직접 파악한 참된 지식보다 열등한 영역에 위치합니다. 플라톤의 중요한 통찰은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는 원리가 세상 자체 내에서 발견할 수 없음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철학을 아주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러나 플라톤의 형상은 창조 질서에 관한 성경의 관점과 매우 다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세계의 질서를 부여하셨고 계속해서 그분의 피조물이 존재하도록 활발히 유지하고 계십니다. 창조 질서는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며 즐거이 순종으로 응답하기를 요구합니다. 플라톤의 형상은 비인격적이며 세상을 존재하게 만든 신조차도 복종할 만큼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이성적 이론적 사유만이 형상에 적절히 응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플라톤의 존재론이 가진 또 다른 함축은 생활 경험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상에 대한 사유를 통해 얻은 이론이 진리로 가는 왕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트주의적일 뿐 아니라 학문 발전에 장애를 가져옵니다. 아울러 이는 이론을 생활 경험보다 높이는 일의 초기 형태로 현대세계의 재앙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 동굴의 비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플라톤이 보기에 지식과 선함은 구속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과 선함은 실제로 어느 정도는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탈출구를 제공합니다. 플라톤의 국가 7권에 나오는 유명한 동굴 비유는 이 차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플라톤은 지하 동굴을 상상해 보기를 권합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오로지 안쪽 벽만을 향하도록 묶여 있습니다. 동굴 속 사람들은 밖이나 태양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잡혀있는 이들 등 뒤에 있는 불 앞으로 물체가 지나가면 다양한 이미지와 그림자가 벽 또는 화면에 나타납니다. 잡혀있는 모든 이가 보는 것은 그림자 이미지이기에 그들은 그것이 실제라고 믿습니다. 슬프게도 자신들이 지각하는 그림자가 존재하는 유일한 실제라고 믿는 것이
대부분 세상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잡혀있는 이 가운데 하나가 사슬을 벗어나 동굴 밖 태양빛으로 나아갔다고 해봅시다. 이제 그는 참된 실제를 알고 이제껏 그가 보아온 것이 단지 그림자일 뿐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태양빛의 비추인 세상과 모든 사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애쓰면 태양 자체도 볼 수 있게 됩니다. 플라톤에게 태양은 모든 아름답고 참된 것의 원인인 최고의 형상, 즉 선을 의미합니다. 바깥 세상은 형상의 초월적 세계를, 동굴은 경험적 실제를 나타냅니다. 경험 세계의 개별자들에게서 느끼는 것은 단지 그림자일 뿐입니다. 만일 이성이 이데아의 초월적 세계로 올라갈 수 있다면 태양빛 속에서 진짜 세계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성은 그 빛 속에서 사물들의 참된 본질과 그것이 선, 아름다움, 진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삶을 추구하는 것, 진리를 아는 것, 참된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비유는 플라톤의 철학적 탐구의 구속적 종교적 차원을 열어줍니다. 이성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며 그뿐만 아니라 자유를 가져다 주는 구속적 능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둠을 벗어나 빛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를 얽매는 사슬에서 벗어납니다. 우리는 참으로 선한 생명을 발견합니다. 플라톤은 신화적 언어를 사용해 경험세계의 기원을 설명합니다. 데미우르고스, 헬라어로 만드는 자라는 뜻입니다. 데미우르고스는 불가시 영역에 있는 이데아를 사용하여 세상을 빚어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존재하는 물질의 완고한 비이성적 필연은 이성적 형상이 덧입혀지는 것에 저항합니다. 데미우르고스는 세상의 질서를 가져오는 신적 이성의 활동을 신화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데미우르고스는 이성적 질서에 계속해서 완고하게 대항하는 다루기 어려운 물질들조차도 대부분의 경우 극복해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세계 대부분에서 질서와 아름다움을 봅니다. 플라톤은 영지주의자나 그를 추종한 신플라톤주의자처럼 물질세계를 처치곤란한 악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우주의 편만한 이성이 여전히 세상의 질서와 목적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물질세계에는 이 필연이 남아있고 필연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것이 무질서와 악을 설명해 줍니다. 데미우르고스는 계속해서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동일한 이성적 실제로부터 인간 영혼의 이성적 부분도 창조했습니다. 인간 이성이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는 이데아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플라톤의 이원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원론에 대한 도표를 전영희 준목의 메일로 보내드렸으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높은 영역, 즉 상위 영역이 있고 낮은 영역, 하위 영역으로 두 개로 구분된 이원론 도표입니다. 이 이원론은 오늘날 큰 재앙을 불러왔다는 것도 겸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플라톤의 인간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플라톤의 인간론은 그의 이원론적 존재론에 따라 이원론적입니다. 인간은 두 부분, 즉 불가시적 영역에 연관된 신적 영혼과 가시적 세계에 속한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혼은 시간 이전의 불가시적 세계에 이미 있었으며 그곳이 그의 본래 고향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이 가시적 세계 안으로 떨어져 지금은 몸에 갇혀 있습니다. 몸은 영혼을 끌어내리고 불순함으로 오염시키며 따라서 참된 지식을 방해하는 것, 불가시적 세계에 있는 영혼의 참된 운명을 추구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동안 가능한 한 몸과 상관하지 않고 자제하려면 최대한 지식을 가까이 해야 한다. 또 신이 우리를 해방시킬 때까지
몸의 본성에 의해 오염되지 않고 자신을 깨끗이 지키려면 필요 이상으로 몸과 접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인간 영혼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는 이성 부분으로 불멸하며 인간을 동물과 구별되게 합니다. 이 부분이 참된 지식을 갈망하며 불가시적 영역에 있는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추구합니다. 가장 낮은 부분은 욕구 부분으로 육체적 욕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혼은 이성적 부분은 진리를 향한 열망, 즉 이데아의 세계로 올라가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구 부분은 영혼을 오염시키고 끌어내립니다. 중간 부분은 기계인데 욕구 부분보다 고상하며 이성의 우군입니다. 플라톤은 이 세 부분 사이의 갈등을 생생한 이미지를 사용해 묘사합니다. 이성 부분은 전차를 모는 마부와 같고 기계와 욕구 부분은 두 마리의 날개 달린 말과 같습니다. 기계 부분은 영혼을 영원한 실제의 영역에 있는 본향으로 올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욕구 부분은 몸의 욕망으로 오염시키고 불가시적 영역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방해하면서 영혼을 끌어내립니다. 이생에서의 해방은 이성을 개발하고 윤리적 삶을 추구할 때, 특히 육체적 욕망을 통제할 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지상을 벗어나 천국 또는 신들이 거하는 곳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상을 탈출해 천국에 이르기를 서둘러야 할 이유다. 탈출이란 가능한 한 신처럼 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알물 통해 정의롭고 경건해질 때 신처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과 참에 대한 지식은 주로 변증법적 이성, 즉 성과 참의 본질을 분별하는 일에 가까이 오도록 움직이는 주장과 반대 주장을 통해 옵니다. 이렇듯 이성은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인생에서 구속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와 마찬가지로 도덕적 삶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역사의 개별적 특수성을 초월하는 기준이 있어야 함을 분명히 알아봅니다. 플라톤은 이것이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에서만 옳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지식에서도 마찬가지임을 소크라테스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인식합니다. 게다가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넘어 지각을 통해 경험세계에 대해 얻는 지식과 이성의 산물인 분석적 지식 사이의 중요한 구분을 인식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중요한 통찰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통찰이 곧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성에 대한 플라톤의 높은 평가와 자신감은 그로 하여금 피조된 실제의 이성적 차원을 우상화하도록 이끌었습니다. G.R.F. 페라리는 국가에 나오는 영혼에 관한 플라톤의 생각에 대해 이렇게 지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본 영혼은 이성이 왕인 영혼이다. 그 철학자가 자신을 위해 세운 이 작은 도시에서는 이성의 말이 법이다. 철학자의 이성적 부분은 질서가 온전히 이성적 통제 아래에 있는 영역의 질서를 세우려고 한다. 그런 영역 중 하나가 개인의 영혼이다. 또 다른 하나는 우주 전체다라고 말합니다. 확대된 사람의 그림자가 구름에 투영되어 관찰자 너머의 객관적 실제가 되듯이 플라톤은 인간 이성의 세계를 또 다른 세상에 투영하고 거기에 객관적 존재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확대된 그림자가 단지 관찰자의 이미지에 불과하듯이 이데아의 세계 역시 인간 이성의 투영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성은 플라톤이 인간의 합리성에 높은 위상을 부여한 까닭에 심오한 종교적 질문들에 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지식을 위한 안정된 질서, 선한 삶을 위한 기준, 인간의 본성, 삶의 제일 목적을 모두 이성 안에서 발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악과 구원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가 됩니다. 악은 물질적 영역의 비합리성이고 구원은 이성으로의 도피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근본적인 종교적 질문들은 결코 자율적 이성에 의해 답변될 수 없습니다.
이성은 창조의 한 부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지식은 오로지 만유의 창조주, 통치자, 구원자에게서 비롯한 계시를 통해서만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헤르만 도이어베르트는 그리스 철학을 분석하며 그가 그리스 신화와 종교에 그 기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형상 진료라는 강력한 종교적 힘, 즉 그가 그리스 철학의 근본 동인이라 부르는 것을 감지해냈습니다. 이 근본 동인은 플라톤의 이원론적 철학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창조에 관한 성경적 이해가 없는 플라톤은 기원에 관한 두 원칙, 즉 플라톤의 신적 이성인 데미우르고스가 형상을 부여한 선재하는 무질서한 물질을 따라 생각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양극의 대립을 유발하면 거기엔 불가피한 긴장이 있습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변화는 진료죠. 불변성, 형상입니다. 변화와 불변성 사이에 있는 플라톤의 사유에는 깊은 긴장이 있습니다. 플라톤은 계속 변화하는 감각 한복판에서 형상의 영역에 닻을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많은 질문을 야기했고 특히 형상을 아는 것에 관하여 그러했습니다. 여러 의미에서 과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상을 현실의 존재들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플라톤을 지상으로 끌어내린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네 번째,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에는 중앙에 있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해 많은 철학자가 등장합니다. 이 그림이 예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바는 역사적으로 분명히 옳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단지 그리스 철학만이 아니라 서양 철학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세뮤얼 테일러 콜리지가 이를 두고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 아니면 플라톤 주의자로 태어난다. 이들은 인간의 두 종이다. 그 외 제3의 종을 생각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모든 서양 철학은 플라톤에 대한 각주라는 화이트헤드의 말을 언급했습니다. 조너선 반즈는 이를 두고 이렇게 평합니다. 재치 있는 말이지만 틀렸다. 플라톤 대신 아리스토텔레스를 넣어라. 그러면 그 격언은 이를테면 덜 틀린 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17세기에 플라톤의 17세에 플라톤의 아카데미의 학생으로 와서 플라톤이 죽은 주전 347년까지 거의 20년을 머물렀습니다. 그는 아테네를 떠난 12년 동안에도 철학 활동을 계속하면서 훗날 대제라고 불리며 세계 왕국을 형성함으로써 확실히 그리스 사상이 널리 퍼지게 만들 소년 알렉산드로스의 가정교사를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전 335년에 아테네로 돌아와 리케이온이라는 자신의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의 학교에서는 철학을 넘어 자연과학, 음악과 예술, 정치학, 심리학, 윤리학, 심지어 신학까지 포함해 엄청나게 넓은 범위의 학과를 다루었습니다. 플라톤의 철학이 문학적 대화편으로 전해진 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 유산은 그의 학교에서 사용한 강의 노트와 교과서입니다. 라파엘로의 그림을 다시 살펴보는 일은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들어가게 해 줍니다. 불과 공기, 위로 올라가는 요소들이고요. 색을 입은 플라톤은 오른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는 진리가 다른 세상에서 발견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땅과 물은 아래로 내려가는 요소들이고 색을 입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손바닥을 땅과 평행하도록 펴고 있는데 이는 진리가 이 경험세계를 조사함으로써 발견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불변하는 보편자를 발견하는 수학이 플라톤의 전형적 학과라 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형적 학과는 보편적 형태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관찰, 분석, 분류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생물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도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목적과 의미에 관한 깊은 질문에 대해 지식이나 지혜를 얻고자 경험세계를 넘거나 통과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작업에는 실제를 바라보는 다른 견해가 나타나 있지만 그는 여전히 플라톤과 근본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생물에서 식물로, 동물로, 인간으로 이동하는 계층적 존재론을 펼쳤습니다. 동물과 인간은 감각 지각을 통해 세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인간만이 세상에 대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합니다. 이는 인간을 세계의 다른 모든 것과 구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 구조는 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감각이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세상을 알고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길은 감각을 통하는 것입니다. 플라톤이 감각을 불신한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참된 지식이 감각 지식과 더불어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식은 단지 감각 경험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을 명료하게 만들고 분류하고 분석하고자 이성을 사용할 때 옵니다. 이처럼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지식은 경험적 관찰과 논리적 분석을 필요로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분석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수의 분석적이며 논리적인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그는 논리의 또는 형식적으로 바른 추론의 과정을 분석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는 구체적 관찰 모음에서 일반적 결론을 도출하는 귀납적 논리와 반박할 수 없는 논거로 결론을 입증하는 연역적 논리를 구분했습니다. 그는 두 종류의 추론 모두 세상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귀납적 논리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플라톤보다 감각과 가시적 세계에 훨씬 더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본질적인 것과 우연적인 것을 구분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무언가를 구별짓고 그것으로 하여금 그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연적인 것은 특정 사물의 특성들로 본질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본질은 한 사람의 인간 본성이나 인간됨을 말합니다. 그러나 신장, 몸무게, 머리와 눈의 색 등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여러 우연적인 것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류, 종, 개체를 구분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견해로는 동물의 범주는 개, 고양이, 쥐, 인간 같은 여러 종을 포함하는 유다, 김철수는 동물이라는 보다 넓은 범주의 일부인 인간이라는 개인인 셈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더 나아가 세상의 사물들을 분석하고자 10개의 범주를 분류했습니다. 실체, 양, 질, 관계, 장소, 시간, 위치, 상태, 능동, 수동이 그것입니다. 이 모든 분석적 도구는 아리스토텔레스로 하여금 그가 관찰한 감각적 현상들을 이해하는 데 이성을 사용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이 도구 중 여럿이 지금까지 과학자들의 도구함 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매우 관찰력이 예민한 자연과학자였지만 자연에 대한 연구를 넘어서 자연 이후 또는 자연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단지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단지 세상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알기 원했습니다. 그는 이를 형이상학, 제일철학, 심지어 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연구는 그를 깊은 질문으로 몰아갔습니다. 그의 철학은 근본적 성격의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과 인식론을 위한 출발점은 개별실체입니다. 실제 세계는 개별실체로, 즉 불변하는 본질과 독립적 존재를 가진 구체적 존재로 구성됩니다. 실체는 특정 종류의 사물로 존재하며 그것이 존재하기 위해 자신 외에 다른 무엇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 개, 탁자, 나무, 정의로운 행위 등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철수나 바둑이나 이 특정 식탁을 바라볼 때 각기 개별 종류의 사물로 인식합니다. 일정한 특성이 이 사물들 각각에 융합되어 그것이 사람이든 개든 무엇이든지 그것이 되게 만듭니다. 이것들 하나하나가 다른 것들과는 다른 본질적 성질을 가집니다. 형이상에서는 이 실체들의 본질적 성질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체, 즉 존재의 근본 범주의 의미를 두 가지로 사용합니다. 근본 실체는 개별 사물이 김철수라는 사람 또는 이 바둑이라는 개 또는 이 식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참된 지식이 단지 개별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보편자에 관한 것일 수 있다고 한다는 데서 플라톤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실체는 둘째 의미로도 이해됩니다. 즉 실체는 개별 사물이 바로 그렇게 존재하는 본질적 성질이나 존재의 종류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보편적 본질 또는 어떤 것의 성질을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개됨이나 인간됨이나 탁자됨의 보편적 본질은 개, 사람, 탁자의 형상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참된 지식과 윤리적 기준을 위해서는 플라톤이 주장하는 불변하는 형상이나 보편적 본질이 있어야 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모든 것을 거꾸로 뒤집었다고 믿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이나 이데아는 그 자체의 객관적 존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개별 대상의 진료와 떨어져 있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형상은 사물 자체 안에, 즉 관찰될 수 있는 진료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편적 본질은 여러 개별적 개나 사람이나 탁자나 정의로운 행위를 살펴봄으로써만 파악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변화의 문제를 남겨놓습니다. 이 형상들이 영원하다면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가능태와 현실태의 구분을 통해 변화를 설명합니다. 태아는 성숙한 인간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토리는 떡갈나무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때로 밖으로부터 실현됩니다. 이를테면 사람이 나무를 잘라 탁자를 만드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어떤 것이 그 본성을 실현하여 그 자체의 본질을 성취함으로 본래 의도된 것이 될 때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이 개별 실체의 본질적 구조뿐 아니라 발달할 동력도 제공한다고 믿었습니다. 각각의 형상에는 실현을 향한 목적론적 노력이 들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가능태와 현실태의 구분을 가지고 세상의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과연 무엇이 변화를 일으키느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원인을 네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진료인입니다. 진료는 변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벽돌과 나무 없이는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둘째는 형상인입니다. 건축을 통해 형상이 현실화될 때 집이 지어집니다. 셋째는 작용인입니다. 누군가가 집을 짓기 시작하여 건설을 초래해야 합니다. 넷째 원인은 목적인입니다. 이는 개별 실제가 발전하여 도달할 목적입니다. 집을 짓는 목적은 누군가가 거기 사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에는 목적론적 구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어떠한 목표, 어떠한 목적을 가지며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탈레스부터 자신의 시대에 이르는 그리스 철학에 대한 간략한 스케치를 제공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 이전의 어느 누구도 불변성과 변화를 설명할 수 없었음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 네 가지 동인을 활용하기를, 특히 목적인을 활용하기를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엇이 세상 전체의 목적과 의도를 구성하느냐는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만물의 통합된 목적을 성취하는 목적인은 무엇인가요? 변화와 발전의 최종 방향은 어디인가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치밀한 논리는 그가 최상의 존재인 부동의 동자를
상정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 세상의 존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고보 하느님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낸 순수한 추상에 불과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은 순수한 이성이며 다른 모든 사물과 달리 어떤 물질적 요소도 갖지 않습니다. 플라톤처럼 아리스토텔레스도 결국 이성을 우상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류는 신적 이성에 참여합니다. 플라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세상의 목전론적 성격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서구인들에게 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세상에 대한 수많은 통찰과 관찰은 우리의 이해를 깊게 했습니다. 그의 위계적 존재로는 그에 앞선 철학자들의 환원주의를 극복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많은 범주적 구분과 논리학에 관한 그의 통찰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철학은 특화된 다양한 학문의 유용한 포괄적 체계와 기본 범주를 제공할 수 있으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뛰어난 예가 됩니다. 그럼에도 아리스토텔레스는 결국 자신의 형이상학을 통해서 이룩하려던 일, 즉 왜라는 질문에 대답함으로써 지혜를 얻는 일을 성취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창조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질문에 대답할 수도 질서와 불변성과 변화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목적, 질서, 불변성,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형상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상 숭배적 상상력의 산물이었습니다. 필연에 관한 모든 철학은 분석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개념 체계를 개발합니다. 물론 이는 철학을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 개념 체제와 체제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에 익숙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개념 체제들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개념 체제는 철학자 개인의 세계관이라는 보따리, 좋든 싫든 그것을 함께 짊어지고 다니는 일을 피할 수 없으며 정밀 검사도 견뎌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중 엄청난 영향을 미쳐온 핵심 개념은 실체에 관한 이론입니다. 이미 살펴보았듯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이 이론은 충분히 복잡하지만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과 유사한 현대의 실체 정의를 살펴봅시다. E.J. 로우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대체로 개별 실체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개별 대상 또 다른 그러한 대상이 없더라도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헤르만 도이어 베르트는 바로 이 독립적 존재에 대한 강조를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피조물 가운데 실체, 즉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세계는 창조하시고 유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한다. 그래서 도이어 베르트는 다소 모호하긴 하지만 실체라는 말을 피하고 그 대신 창조를 의미로 생각하기를 제안합니다. 이는 만물이 자기 존재를 하나님의 붙드시는 창조적 능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창조의 다른 부분과 상호 의존적임을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여러 기독교 철학자가 계속 애써온 것처럼 강력히 독립성을 강조하지 않고도 실체에 관한 이론을 개발할 방안은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그것은 철학을 하기 위해 채용한 개념들의 어떤 위험이 담겨 있는지를 상기시키는 일을 합니다. 플라톤은 그의 이데아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수많은 피조물을 지배하는 영속적 질서 또는 법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데아는 창조 후 다양한 존재와 동떨어져 있었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점을 가차없이 비판하며 폭로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가 관찰한 피조물들의 질서 정연함 또는 법칙성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질서의 초월성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헬레니즘 시대와 로마 제국의 그리스 이교 철학 유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전통적으로 고대 그리스 문명은
세 시대로 나누어집니다. 헬라 시대, 헬레니즘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집니다. 헬레니즘 시대는 알렉산드로스 대제의 죽음과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제국은 장군들에 의해 작은 왕국들로 나누어졌다가 결국 모두 주전 31년에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갔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헬레니즘 시대의 뿌리를 받고 로마 제국에서 계속해서 꽃을 피운 철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 즉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던 헬라 시대에는 폴리스, 즉 도시국가가 사회와 정치의 기본 단위였습니다. 그러나 세계 제국이 도시국가를 쇠퇴시켰습니다. 폴리스는 코스모폴리스, 즉 세계 문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훨씬 더 크고 복잡하며 혼란스러운 그들의 안정과 삶의 방식에 더욱 위협적인 세계에서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삶에 대한 철학적 성찰은 이 시대의 특징인 혼란, 불안, 방향 상실을 감안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자율적 개인이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훨씬 더 거대한 힘들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철학은 불확실성과 삶의 방향 상실에 대처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윤리적인 통찰에 집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토아주의, 에피쿠로스주의, 회의주의가 이 도전에 어떻게 응전했는지 다룰 것입니다. 이 셋 모두 헬레니즘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1. 스토아주의. 세 철학 학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스토아주의입니다. 설립자는 아테네에 자신의 학교를 세운 시티움의 제논이었습니다. 스토아주의는 향후 5세기간 영향력을 가진 체제로 존속했고 키케로, 세네카, 에픽테토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대표 인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토아주의는 윤리와 섭리에 관한 견해를 위시해 기독교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자연법에 관한 서구적 견해가 그 위에 건설되는 기초이기도 합니다. 스토아 철학의 목적은 지혜라는 의미로 정의된 인간 행복이었습니다. 지혜는 우주에서 발견되는 섭리와 이성적 질서에 자신을 순응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역경을 만났을 때 품위 있게 감수하기를, 심지어 죽음도 평온하게 마주하기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재난을 당했을 때의 의연함이란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종류의 철학이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어떤 유익이 있을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세계가 이성적으로 질서 잡혀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질서 잡힌 세상의 기초는 헤라클레이토스가 생각했던 세상의 편만한 빛나는 이성적 실체인 로고스로 돌아감으로써 발견됩니다. 스토아 철학은 결정론적입니다. 모든 일은 인과적으로 모두가 그에 복종해야 하는 깨뜨릴 수 없는 불가피성에 의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있을 것은 꼭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아무렇게나 이루어지지 않고 섭리에 따라 일어납니다. 만유에 퍼져 있으면서 그것을 다스리는 신적이고 이성적인 실체가 그 과정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또한 범신론적이었습니다. 우주에 편만하며 질서를 부여하는 로고스는 신, 즉 인격적 신은 아닌 비인격적인 실체와 동등하다고 여겨집니다. 인간이 이 거대한 드라마에 등장하는 배우입니다. 이는 섭리가 지정한 역할을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연을 쫓아 살 것입니다. 사실 선택의 여지는 없는데 피할 수 없이 확실한 냉정한 운명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복과 지혜는 자신을 기꺼이 우주의 자연 질서에 움직일 수 없는 운명에 신의 섭리적 뜻에 맞출 때 찾아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기를 바라지 마라. 오히려 벌어지는 대로 일어나기를 바라라. 그러면 평온한 삶의 흐름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냉정합니다. 슬픔이나 공포, 욕망, 기쁨에서 자유롭습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는 이성적 로고스를 분유하고 있으며 세상을 지배하는 정의의 법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개별 공동체를 초월하는 정의의 보편적 자연법이 존재합니다. 모든 인간이 이성을 분유하고 있으므로 만인이 공동적 인류의 일원이자 자연적 정의에 기초한 범세계적 코먼웰스의 일부로 여겨져야 합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세계 제국의 드라마 속에서 세계 시민으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발견하기 위해 씨름할 기초를 제공합니다. 스토아 학파의 가장 중요한 통찰은 창조의 우주적 질서를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범신론, 이성주의, 운명론적 거미줄에 걸린 탓에 사람의 자유는 위험에 처했고 규범성이라는 개념은 지적인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2. 에피쿠로스주의와 회의주의. 에피쿠로스는 제논이 스토아주의를 위한 기초를 놓고 있던 때와 같은 시기에 아테네에 자신의 학교를 세웠습니다.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인생의 목적은 쾌락입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쾌락은 향락적 삶과는 다릅니다. 인간이 직면하는 원초적 문제는 신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 이후에 올 응보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쾌락은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되 단순한 쾌락에 만족하는 것이며 지적 자극을 불러일으키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즐기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스토아 철학과 마찬가지로 이 목적을 지지하기 위해 세상과 인류에 대한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이해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는 모든 존재하는 것은 비인격적인 힘에 의해 무작위로 움직이는 원자라고 믿은 유물론자 데모크리토스의 사상을 재활용했습니다. 신들은 인간사에 아무런 통제력을 행사하지 못하며 이 세상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죽음은 단지 영혼의 원자가 해체되는 것일 뿐입니다. 죽음 이후에 삶은 없고 응보도 없습니다. 존재는 죽을 때 끝납니다. 세계와 인생에 대한 이런 견해는 인간을 신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킵니다. 회의주의도 스토아주의나 에피쿠로스주의처럼 변화하는 무질서한 세계 한가운데서 평화와 평온을 추구했습니다. 회의주의자들을 괴롭힌 문제는 무오한 진리를 찾고자 할 때 늘 끼어드는 불확실성에서 비롯되는 계속되는 좌절과 실망이었습니다. 행복은 탐구자처럼 판단을 중지하고 열린 마음으로 삶을 접할 때 옵니다. 이렇듯 회의주의는 모든 독단적 진리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강력한 논증으로 무장하는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피론은 회의주의의 창시자로 여겨집니다. 아테네의 초기 회의주의자들과 다음 몇 세기 동안의 회의주의는 감각이 과학적 지식의 확실한 기초를 제공한다고 믿는 스토아 철학자들을 주요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감각은 우리를 기만할 수 있으며 오로지 사물의 외양만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보편적 일치가 없다는 점과 당황스러울 정도로 많은 도덕 이론은 인식론적 겸손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확실성을 찾으려면 진리를 위한 기준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또 다른 기준, 그리고 이를 위한 또 다른 기준이 필요하며 이는 끝없이 회귀하며 반복됩니다. 회의주의는 철학 체계가 아니라 추론 절차나 방법이었고 그 목적은 독단론의 김을 빼려는 것,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일반화된 사회적 관습과 본능적 감정을 따라 보다 평온한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주의자들은 진리를 손에 넣을 수 없다고 독단적으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도덕적 삶을
배격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확실한 진리를 아는 척하는 모든 사람의 자신감에 구멍을 내기 위해 자신들이 개발한 날카로운 논증을 사용하는 탐구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플로티노스와 신플라톤주의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 철학 학파들이 가진 모든 통찰은 이 시대를 살아가던 이들의 가장 깊은 갈망을 결코 진정으로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는 신비 종교의 종교적 자극과 그리스의 이성적 철학을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철학의 태동을 불러왔습니다. 이 새로운 학파는 신플라톤주의로 알려졌는데 플라톤의 유산을 새 시대에 부활시켰고 그리스 사상의 주요 학파를 종합하기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을 따르는 철학자들은 플라톤의 철학에서 몇 가지 주제를 발전시켰고 신플라톤주의에서 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플라톤주의는 후기 로마 제국의 지배적인 철학 사조가 되었지만 그 중요성은 2, 3세기의 영향력 너머에 이릅니다. 위대한 라틴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복음에 신플라톤주의를 결합시켰는데 그 영향력은 중세시대를 거쳐 사실상 현재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신플라톤주의 창시자이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플로티노스입니다. 그는 로마에 학교를 세웠는데 가장 뛰어난 학생은 플로티누스의 전기를 쓰고 작품들을 편집한 명사 포르피리우스입니다. 포르피리우스는 기독교를 반대하며 라는 기독교 논박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의사인 에우스 토시오스에게 말한 플로티누스의 마지막 말은 그의 철학의 목표를 요약하기에 의미심장합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소. 내 속에 있는 신이 우주에 있는 신에 연합하러 떠나기 전에 말이오 라고 말합니다. 플로티누스의 철학에 따르면 우주는 일자와 선으로 다양하게 불리는 신으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이 신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한하고 모든 단정적 묘사를 넘어서는 비인격적인 초월적 실제입니다. 우주의 생성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 같은 인격적 하나님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행위가 아니라 무한자에게서 필연적으로 흘러 넘치는 것으로 조명이 빛에서 필연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과 흡사합니다. 연쇄적인 유출의 첫째 파생물은 우주에 널리 퍼져 그것을 조직하는 이성적 질서를 제공하는 신적 지성입니다. 신적 지성은 세상의 지성적 질서를 부여하는 플라톤의 이데아 또는 형상의 전체 대열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적 지성으로부터 세상의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을 주는 세계 영혼이 나옵니다. 세계 영혼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개별적 영혼의 근원이며 따라서 영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에 연결시킵니다. 가장 낮은 차원의 존재인 물질은 일자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흑암의 영역입니다. 물질 세계는 신적 지성과 세계 영혼의 질서로 인해 아름다움을 드러내지만 물질 자체는 이성적 구조를 결여한 악과 동일시됩니다. 하지만 필헬름 빈델반트가 바르게 지적한 대로 플로티노스의 자연에 대한 종합적 관점은 이 둘로 쪼개진 전제 아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본질상 영혼은 이 세상에서 임시로 체현되어 존재하기 위해 몸을 이용합니다. 사실 인생은 이 물질적 존재로부터 해방되어 영혼과 지성의 차원으로 올라가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인류는 이를 통해 영적인 것으로 되돌아 올라가며 마지막 순간에는 일자와 다시 연합합니다. 물질 세계의 열등함과 악 및 영적 세계의 우월함과 선이라는 플라톤의 충동이 플로티누스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영적 영혼은 인간을 구성하는 몸에 갇혀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물질적 존재의 속박을 벗어버리고 영적 삶의 고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영적 실제는 이성적이기 때문에 바로 철학을 통해서 그러한 영적 고지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신플라톤주의는 고대 이교 철학의 최종 표현으로 가장 강력해졌습니다.
그리하여 플라톤은 주로 이 형태를 통해 초기 중세 시대에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영상을 2번, 3번 듣고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저에게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로 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달 학기 개강 후에도 역시 궁금한 점은 질문해서 여러분 것으로 완벽하게 습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항상 바이러스나 이런 질병으로부터 지켜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